자, 지금부터 2019년도 2월달 서울시 추가채용 헌법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게 1번부터 20번까지 쭉 이렇게 문제를 보고 뭐 판례 번호 알려드리고 조문이 몇 조다 이거 알려드리는 건 기출문제로서 큰 의미가 없죠.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는다는 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보려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뭐 어차피 올해 붙을 사람이라면 시험 끝났는데 무슨 해설 강의를 또 듣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기출의 흐름을 보고 내가 공부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겠다. 당장 2월이니까 올해 뭐 8월달 시험 보실 분 또는 10월달 보실 분, 이런 분들은 이 흐름을 보고 뭐요? 어디에도 포인트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크게 난이도, 그리고 출제 형태, 그리고 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서부분을 잡아봤습니다. 올해 기출 난이도가 어떤가요? 사실 보시면 판례는 예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요. 60에서 65%. 그 다음 법령이 한 4, 50%가 나왔으니까 사실 과거랑 비교하면 법령이 출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출제 형태의 3대 축은 이 법령과 판례 플러스 이론도 있거든요. 국민주권 이론이라든지 뭐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도 출제될 수 있는데 이게 3대 축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큰 흐름을 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론 문제가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의 추세가 계속 그래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제가 판례는 그대로, 그 다음에 법령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론이 잘 출제가 안 되더라. 올해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볼게요. 보통 법령이 좀 많아지면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올해 문제는 좀 쉬웠거든요. 왜냐? 법령이 나오면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상당히 깊게 들어가는 부속 법령들이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출제 안 하고 헌법 조문에서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합격하는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헌법 조문이야 1부터 130개밖에 안 되니까 암기를 한다라는 거죠. 암기를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뭐 좀 낮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는 그래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거의 한 70% 정도, 80%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쉽게 공부 좀 하면 쉽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해설 강의 2018년도 제가 국가직 7급 해설 강의한 거 들어보시면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걸 어렵다, 어려운 걸 쉽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기출 해설 강의 하실 때 내 강의만 들으면 100점 맞을 수 있다, 쉬웠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작년 해설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았어요. 2018년도 국가직 문제. 근데 올해는 뭐 수험생 기준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형태를 볼게요. 난이도는 아래 3, 4개 정도 조금 어려웠다. 자, 출제 형태. 보통 판례가 60에서 70% 나오는데 올해도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최신 판례는 역시 출제가 많이 되었죠. 저는 이 최신 판례에 나오는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60에서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패턴은 뭐 그대로다. 보통 다른 시험 같으면 최신 판례 비중이 더 높은데 뭐 이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판례는 60에서 70 정도 나왔고 법령이 이제 40 정도 또는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헌법 조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헌법 조문 문제는 1조부터 130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내면 어지간한 문제는 학생들이 거의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헌법 조문 문제가 과거에 비춰볼 때 상당히 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법령 문제도요. 법령 문제도 국적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A급 좀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좀 많이 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법령도 그렇게 난도가 높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출제 범위를 보니까 출제 범위도 제가 볼 때 기존 거랑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보통 기본권이 50에서 60 정도 나오는데 한 50%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치 구조도 헌재랑 합치면 거의 8문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반반 이 정도 낸 것 같고요. 총론은 보통 2-3문제 정도 내는데 그 정도 냈으니까 출제 범위는 기존에 출제했던 거에서 크게 변동된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난도는 전체적으로 낮았는데 출제 형태는 기존과 큰 차이 없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론이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2019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18년도, 17년도 계속 이론 문제는 적게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예 안 나오거나 적게 내고 있는 추세.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분, 초보자나 아니면 시험을 대비해서도 이론 부분은 좀 줄이고요, 판례를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대책. 사실 어차피 1, 2, 3이 거의 다 연결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 드렸죠. 자, 이 최신 판례를 출제 많이 하는 것은 거의 공통된 것 같습니다. 판례, 즉 헌법시험이 나오는 어느 시험에서도 이거는 공통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상개념 판례는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최신 판례를 낼 때 조금 이따 문제를 해설하면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단순히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걸 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A급이라고 칭하고 좀 대표적인 유명한 판례 이것만 낸 것도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낮은 판례들 있죠. 그런 판례들 많이 내고, 그리고 위헌, 합헌 결론만 내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인데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뭐 때문에 위헌인 건 아니다, 얘는 침해한 게 아니라 다른 것 침해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을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을 최신 판례에서 많이 내는데 그러면 난이도는 좀 높아질 것 같다. 앞으로 다시 올해 서울시가 쉬웠어요. 근데 난이도는 맨날 다르잖아요. 어떨 땐 쉽기도 하고 어떨 땐 어렵기도 하고.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쉬울 거다 이거는 얘기 못 하겠다는 거죠. 최신 판례만 봐도 앞으로 난이도가 이렇게 최신 판례를 좀 더 꼬는 방식으로 낸다면 국가직 시험은 작년처럼 좀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유형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험은 대부분 거의 100%가 선다형이었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잘못된 것은 골라라. 선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선지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다형 문제였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케이스 문제가 2문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합형 문제도 1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형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다른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가 됐고요. 근데 케이스 방식이 출제됐다는 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케이스 방식 좀 쉽게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케이스를 내면 상당히 복합적 문제로 나옵니다. 즉 교육받을 권리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다른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행정법에서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판례를 좀 사례형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낮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낮을 거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건 뭐다? 최신 판례 내용까지 공부한다. 그리고 케이스 형태도 약간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게 되면 앞으로 시험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2019년도 서울시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좀 낮았지만 약간 특이한 점 또는 출제형의 변화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하여튼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1번은 재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죠. 1번 재판 청구권. 근데 결론은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문제 해설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단순히 판례 번호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 안 할 거예요. 제가 마치 수험생이라는 기분으로 제가 수험장에 들어갔으면 이걸 어떻게 풀었겠다라는 식으로 아마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험의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도 터득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용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최신 판례다. 1번에 1번 보죠.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제기하잖아요. 근데 이 제소 기간이 보통 너무 짧아. 최신 판례 이런 게 있죠. 3일이라든지 아니면 좀 긴 기간을 줘야 되는데 뭐 1년이라든지 요런 건 위헌 나온 거 있지만 90일 이상 뭐 180일 뭐 1년 뭐 이런 그 제소 기간 이렇게 길게 주면 보통 위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 제소 기간 90일로 하는 거 이거는 크게 문제 없다라는 게 판례 결론이죠. 두 번째, 민주화. 저는 사실 2번이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1번의 2번 지문이요. 만약에 3번을 내가 몰랐다면 틀려버렸을 가능성도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번은 최신 판례인데 주문이 결국 위헌이거든요. 위헌입니다. 이게 왜 위헌이냐면 육체적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상해주고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위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뭘 물어봤냐? 보상금을 주면 이거에 동의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는 뭐다? 다투지 못하게 하는, 즉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한다.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이 판례가 위헌이긴 위헌이지만 그것은 정신적 손해라든지 이런 걸 못 다투게 해서 위헌인 것이지 돈 받았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이것이 위헌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최신 판례인데 뭐를 냈다? 결론만 묻는 게 아니라 내용을 물었습니다. 특히 이런 판례가 잘 나와요. 위헌인데 근데 그 뭐 때문에 위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신적 자유를 뭐 못하게 해서 이의제기 못하게 해서 위헌이지 뭐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지문 때문에 위헌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묻는 것. 우리 최근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위헌이죠. 무죄추정에 반해요, 진술거부권 침해요 이런 걸로 위헌인데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헌은 위헌인데 무엇 때문이냐 요런 것들을 출제를 잘하는데 이게 최신 판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생각보다 뭐 문제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싶어요. 근데 3번이죠. DNA 감식 실효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것,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라는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3번이 제가 볼 때는 쉬워요. 2번보다. 3번은 위헌인데 합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인데 단순히 결론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 판례는 대부분 최신 판례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좀 잘 보신 분이라면 3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 되면 정답은 3번이니까 2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도 풀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재판을 진행합니다. 근데 증인을 누구로 할 건지, 그 다음 누구한테 말하라고 할 건지, 증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대부분 뭐요? 법관의 재량이죠. 따라서 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번 문제는 1번, 4번은 좀 쉬운 문제 같고요. 쉬운 질문 같고 3번은 최신 판례를 봤으면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근데 2번은 최신 판례를 봤어도 좀 어려웠다 싶습니다. 결국 3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이죠. 국무회의. 자, 국무회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면 옳은 것은이라고 했지만 헌법 조문을 묻는 거예요. 조문을 묻는 거. 그러면 헌법 조문이니까 그냥 맞힐 수 있다는 거죠. 1번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25인이 어디 있습니까? 30인이죠. 30인 그죠? 자 2번 우리 헌법에 임시의 집회 요구,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대통령령은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 받으라고 돼 있는데 총리령이나 부령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고요. 그 다음 3번 국가본로 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되는데 다만 직전 대통령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명하죠. 아니 직전 대통령이 없으면 그 전전 대통령이 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으로 맞지 여기 국무총리가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는 헌법 조문 문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안전보장위는 대통령이 주재하죠. 사실 제가 볼 때 헌법 조문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보셨던 분이라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역시 이거는 판례를 묻는 그런 지문이고, 그다음에 판례가 아니라 이제 판례와 법령을 좀 섞었다, 종합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볼게요.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법률상 강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선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도라는 것이 폭행협박인데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폭행협박을 해야 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폭행협박을 해서 사람을 때렸다, 사람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런 경우는 중하게 처벌한다라는 건데 뭐 어려운 판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에 대해서 불복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법원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이 판례도 대부분 책에 있죠. 그래서 법관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을 때 법관들한테 징계를 받기 때문에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재판청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법 조문이죠.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관일 때는 대통령이 퇴직을, 판사인 경우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실 근데 4번은 헌법 조문 문제이기도 하고 출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임명한다라는 건데, 이 대법관회의를 여기서는 지금 인사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체 법관회의로 출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꽈서 냈던 지문이라 저는 3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핵심이 뭐다? 헌법 조문 문제다. 조문 문제는 조문만 알고 있으면 쉽게 맞힐 수 있으니까요. 근데 4번도 그거예요. 제가 아까 최신 판례를 뭐 3개에서 4개, 심지어는 뭐 5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조문도 3개에서 한 5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왜냐면 조문하고 이제 판례가 섞였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지, 뭐 어떤 거를 뭐 조문이다, 판례다 섞여 있는 문제는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사실 이걸 조문이라고 한다면, 답이 조문이었으니까 이것도 지금 조문 문제거든요. 올해 특이하게 조문 문제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조문 문제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이거랑도 관련 있는 것 같아요. 5급이 지금 헌법이 들어와 있거든요. 5급 공채가 행시 뭐 그런 시험이죠. 근데 이 5급 공채가 거의 조문 중심으로 시험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갔다 보니까 앞만 봐도 좀 이렇게 조문 문제를 좀 거기 패턴에 맞춰서 좀 많이 내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국가직에서 또 그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조문 문제를 내면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지금 난이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국가직은 그렇게 쉽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헌법 개정은 A급 그 출제 진도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찍어요. 이건 나온다. 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진짜 중요하죠. 이런 것처럼 정말 중요해. 헌법에서 닷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요한데 그걸 냈는데 조문으로 냈어요. 이걸 틀리면은 거의 꽈락 맞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거의 맞출 겁니다. 1번, 재적의원 3분의 1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제적 과반수죠. 이건 너무 쉬워요. 1번이 정답이고, 2번,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죠. 그 다음 3번,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고, 4번, 60일 내에 국회는 의결해야 되고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전부 다 조문 그대로예요. 전부 그대로 128조에서 130조 조문 그대로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5번, 개인적으로 저는 1번 맞췄을 것 같아요. 1번에 3번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최신 판례로.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다 조문이니까 풀면서 느낌이 되게 쉽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5번 풀 때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이 20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이 5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포괄임인데 어떤 게 포괄임금지에 위반되고 위반되지 않느냐,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판례가 얘기하기를 조례라든지 자치정관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얘는 뭐 출제 안 됐으니까 제껴버리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완화되는 경우가 있죠. 엄격은요 형벌조세, 완화는요 변화가 다양합니다, 기술적입니다, 시혜적입니다,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완화됩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딱 보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요 기준으로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저는 들어가 봤는데 기억번,
의료보험 요양기간 지정 취소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기억은 저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판례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영업 정지를 한다라든지 지정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영업을 취소한다라든지 정지를 하는 것처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법률로 안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면 이거는 위헌이라는 게 과거의 기출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포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 벗어났다, 위헌이다라는 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니은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 계획, 내용, 처분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놨어요. 알면 풀 수 있겠지만 모르면 어려울 것 같아요. 3번 디귿번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가액 또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지방세법. 4번 등록세 중과세가 되는 부동산 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지방세법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판례들을 시험장 가서 처음 봐. 그러면 저는 기억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기억은. 근데 문제 참 기억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결국 니은 디귿 리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해설 강의할 때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수험장에서는 어떻게 쓸까? 저는 아마 이거 패스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 건데 세 판례 다 모르는 거다 그러면 패스하고 다른 거 먼저 풀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 판례를 전부 다 몰라요. 근데 이거 물고 늘어지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놓칠 수 있으니 빨리 문제를 다 풀고 체크해 놓은 다음에 다시 와서 보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해설 강의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서 쭉 풀어야 돼요. 저는 근데 기억은 확실히 알았을 것 같고요. 리을도 거의 알았을 것 같아요. 왜? 핵심 포인트가 둘째 줄에 보니까 대도시라고 돼 있죠. 대도시가 어딘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판례도 있었거든요. 수도권이 과연 포괄임이나 명확성에 반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명확성이나 포괄임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도시다 이러면 대충 안다라는 거죠. 뭐 서울, 부산, 광주 대부분 이런 데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중심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데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명확성이나 포괄임을 할 때 최대한 명확성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대충 알겠네. 그리고 옛날에 이런 판례 많았죠. 대도시로 법인들이 이주하게 되면 중과세 부과하는 거 합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 리을은 확실히 알았을 것 같아. 그러면 1번하고 이제 기억 리을은 확실히 알았을 것 같으니까 1번은 다 들어가니까 결국 최소한 4번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니은 디귿 가지고 결국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어렵지만 제가 시험장에 갔으면 저는 니은번은 합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옛날에 다른 판례로도 많이 봤는데, 어디를 사업 시행자한테 산업 입지를 만들 거냐, 상당히 기술적이에요. 상당히 기술적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위임하는 거 대부분 합헌이었거든요. 위헌 나온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니은은 합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니은은 합헌이다. 그러면 디귿번을 모른다고 해도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하고 리을은 빠져야 되죠. 다시 기억은 확실히 알아요. 들어가야 돼. 근데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 리을은 빠져. 리을은 충분히 합헌이야. 대도시 뭔지 알겠어. 니은은 그 리을처럼 확실하게 알진 못하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산업 입지 보통 합헌이었어. 왜? 너무 기술적이야, 복잡해, 전문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조합형 문제는 대부분 소거법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조합형 문제라는 거는
니은이 빠져버리면 결국 뭐예요? 니은이 지금 셋 다 들어가 보니까 안 들은 것만 정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는 분들이라면 되게 쉽게 풀었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풀었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판례를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근데 유추해서 푼다면 기억번호 확실히 알 것 같고요. 리을번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위헌이나 합헌이나 들어가면 산업입지, 안만 봐도 전문기술이다 라고 봐서 결국 합헌으로 갔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헌법 강사니까요, 니은번은 2018년 12월 27일 최신 판례지요. 최신 판례. 그러니까 이걸 알면 또 쉬워버리죠. 이 판례를 읽었어. 그래서 위헌이지 합헌이지 알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무리 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신 판례를 냈는데요, 괴로운 건 진짜 중요하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가 아닌데, 시사성 있는 게 아닌데 출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최신 판례는 정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다 봐야 되나 보다. 진짜 깨알같이 내는구나. 너무 심하게 최신 판례는 깊게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5번의 니은번은 뭐다? 2018년도 12월 27일이니까 엊그제 판례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인데, 이런 최신 판례 내는 걸 상당히 교수님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의 결론을 알게 되면 결국 답은 기억으로 아주 쉽게 풀어지지만, 만약 몰랐다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이 기준으로 풀겠지만 그렇게 되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같은 경우는 아주 최신 판례는 아닌데, 뭐 여기 보면 과세 표준이 되는 가액이라든지 금액의 범위, 취득식이나 이런 것들은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적이고 탄력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위임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여러분들 최신 판례를 아냐 모르냐 이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몰랐다고 가정하고 풀어본다면 기억번하고 리을번 쉽고, 니은번에서 결국 뭐다? 결국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가 결정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평등권. 평등권은 역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판례죠. 얘가 어렵게 나오려면 심사 기준이 나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 딱히 그거를 낸 것 같진 않아요. 1번 보시면 국가용자의 가족의 10% 가산점 주는 건 위헌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A급 판례죠. 다들 아실 것 같고요. 2번은 A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책에 뭐 옛날에 최신 판례로 하여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 선생님인데 전문 과목을 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환자를 진료해라 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학 학사는 민법도 가르쳐도 되고 헌법도 가르쳐도 되고 형법도 가르쳐도 되고 법학 학사니까 모든 걸 다 배우죠.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헌법을 뭐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을 헌법으로 진학했어요. 그러면 너는 대학원 진학했는데 헌법으로만 했으니까 앞으로 헌법만 가르쳐. 민법이랑 형법은 가르치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학사는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는데 오히려 석사라든지 박사는 그 부분만 가르쳐야 된다. 내가 더 얘보다 뛰어난데 오히려 나는 일반적인 걸 못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치과 나온 그 대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전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건 하고 이거는 더 전공이다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한다는 게, 나보다 더 못한 놈들이 더 많이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는 거죠. 3번도 최신 판례인데요. 옛날에도 이런 그 취지의 판례는 많았습니다. 가산점을 몇 점으로 줄 거냐, 또 어떤 거는 2점 주고 어떤 건 1점 줄 거냐, 이건 거의 입법 재량이에요. 거의 입법 재량이다.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들어오면서 직업 3당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가산점을 받는 게 문제가 됐지만, 판례는 대부분 가산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 뭐를 몇 점 줄 거냐, 이거는 합리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최근에도 여러 다른 데서도 판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우체국 보험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뭘 준다? 혜택을 준다라는 거죠. 혜택을 준다. 옛날에 이런 혜택을 줬던 건
바로 보험의 가입 필요성,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 안 하니까 보험의 가입 필요성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줬는데요. 지금은 일반 사람들 보험에 많이 가입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최신 판례를 아냐 모르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7번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역시 이 문제도 판례를 아냐 모르냐가 결론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쉬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 판례는 아니었습니다. 1번 판례는 셋째 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학자들은 문학까지 얘기하지만 판례는 물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2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는 쭉 읽어보시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거의 맞죠.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 경우는 없으니까요. 세 번째, 어떤 유공자가 뭐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 가네, 어떤 분들이 구치소에 들어가네,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중복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판례들도 옛날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4번을 볼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한때부터 하게 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지요. 왜? 이거 사실 재산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공법상의 권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을 구비해야만 여러분들 권리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고유죄도 마찬가지예요. 고유죄 후유증이 생겼네,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보호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 신청한 그날부터 뭐 해주는 거, 이거는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침해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도 표현의 자유인데 당연히 표현도 판례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판례, 결론을 알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품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의 품위, 법관의 품위, 검사의 품위, 이런 판례들 되게 많았습니다. 이 품이라는 건 각 지역군에서 충분히 그 동네에서 통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뭐 양복을, 예를 들어 제가 뭐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네, 막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해요. 아니면 헬스클럽이네, 런닝 입고 한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안 되죠. 품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품위가 떨어지는 거겠죠. 각 직업군마다 나름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품위라는 게 꼭 포괄적이다, 명확성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즉 품위라는 단어 충분히 합헌이다라는 판례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 판례죠. 인터넷 실명 확인하는 것인데 위헌이죠. 이게 합헌이 되려면 선거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선거라는 단어가 있을 때만 합헌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3번 민주주의에서 표현은 되게 중요하니까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4번도 비슷한 판례가 있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종 조합들 있죠. 이런 데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뽑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방법을 좀 넓혀줘야 되는데, 새마을금고라든지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누구로? 조합원들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향을 선거운동 안 해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 건 합헌이다라는 판례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죠. 대통령 당선인인데, 저는 이 문제는 좀 허탈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 정답이 2번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결과 당선인이 확정된 후 취임식까지 당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이 없다고 그러면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법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헌법이나 법률이 없어, 당선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당선이라 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이걸 규율 안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봐봐요. 4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선인 임명하다. 도대체 이런 내용들은 어디 있는 건데요? 법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답이 2번인데 이거는 헌법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위에 아래 보면 뭐 조직이라든지 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법률이 없으면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어딨냐라는 거죠.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데. 그리고 대통령인데 이런 걸 안 규정한 나라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9번은 정답이 2번인데 이 문제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풀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 다음 10번 국적법이죠. 이것도 쉬워요. 제가 볼 때. 사실 부속법령이 나왔을 때 법령에선 숫자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내는데 1번 이혼했다고 해서 꼭 국적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2번 일반기하가 3년이다 라는 건데 일반기하는 5년, 간이기하 3년, 결혼했을 땐 2년, 그 다음에 뭐 특별기하는 뭐 빵년이다, 뭐 이거는 특별한 몇 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국적법만 좀 배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3번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국내 거주하고 있으면 주민투표권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정부 수립 이전 동포를 뭐 차별하는 것 이건 평등원칙에 반한다. 다 유명한 판례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정답이 되는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역시 언론 출판입니다. 저는 이 문제도 쉬운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기출된 거 또 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아주 중요한 판례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대부분 예측한 건데 2018년도에 나왔고 또 나왔네요.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에서도 이건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정답 먼저 볼게요. 건강기능식품이 옛날에 사전검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죠. 최신 판례인데 판례가 바뀌어? 출제 가능성 아주 유력하죠. 지금 그런 판례가 또 있잖아요. 각급 법원 옛날에 예외 두지 않는 거 합헌이었는데 위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건 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나온다고 봐야 된다. 근데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쉽고 중요한 문제가 나왔으면 나머지는 거의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1번 볼게요. 금치, 독방살이하는 그런 분들인데 신문 열람을 30일 정도 금지하는 것 이거는 위반되지 않는다. 2번 이것도 뭐 많이 봤던 거죠.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겉모습은 민간위원회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뭐 행정기구나 다름없으니까 검열이다. 4번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 이건 검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상당히 이것도 난이도가 쉬운 거다. 너무 중요한 판례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2번 대통령의 권한.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땐 되게 쉽죠. 왜? 조문 냈거든요. 헌법 조문. 조문하고 법령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 정답이 조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따지면 조문 문제가 한 5문제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헌법 조문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조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1항 임시의 집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2항 대통령은 출석 발언하는데 의무는 없다. 2번은 되게 중요하죠. 여러 번 출제됐고요. 3번 일반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 4번 법률에 거부권 행사할 때 또 공포할 때 15일이잖아요. 조례가 20일인 거죠. 뭐 약간 난이도가 있다 치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합격권에 있으면 거의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13번이 좀 특이하죠. 기산점과 관련된 케이스예요. 기산점과 관련된 케이스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기산점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헌법소원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언제, 청구인이 언제 침해당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이다. 법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행위가 있어요. 법이 시행되면서 곧바로 내가 고통을 받아. 그러면 이러면 법 시행되는 날, 뭐 법이 공표된 날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고, 집행행위가 있은 날 내가 고통을 받아. 그러면 집행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보통은 법이 개인을 곧바로 침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집행행위를 뭐다?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찾는다? 언제 내가 침해받았느냐, 언제 집행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1번
2000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네. 2001년도 이 시기에 나에게 담요 사용이 금지되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0년도에는 갑이 뭐 당했다 어쨌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얘가 지금 이 분이 구치소에 있으면 미결 수용자인데 2001년도에 지금 이게 문제되니까 2000년도에는 뭐다? 아마 범죄인이 아니었을,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당시에는 이 사람은 일반인, 밖에 생활하고 있으니까 자기 담요 덮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침해가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2001년도 이때 뭐다?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담요를 못 쓰겠다. 내 자비로 산 담요를 못 쓰겠으니까 이때 집행유예가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점 뭐다? 2001년 3월 16일이 돼야 되겠죠. 뒤에 거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뭐 형이 확정된 날, 그 다음 보니까 징벌실에 수용됐다. 형이 확정되고 막 징벌실.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기준점은 뭐다? 처음에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헌법소는 언제 청구했다.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것들이다. 다시 법이 있고 집행유예가 있을 때 기산점을 뭘로 삼을 거냐.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유예가 언제 있었냐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거죠. 자, 법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의미가 없을 때나 법을 기준점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도에는 얘가 수용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2000년도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얘한테 뭐가 가해졌다, 고통이 가해졌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침해를 받고 있는 날, 이날이 기준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2001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 만들어졌을 땐 얘한테 고통이 가해졌다 이런 말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케이스니까 난이도가 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수험생이라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유예가 어딘가만 찾아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4번은 방송입니다. 역시 이것도 언론 출판 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상하게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 출판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죠? 볼게요. 방송의 자유는 기본권이면서 제도 보장이다. 이런 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판례에서 뭐는 뭐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거의 다 맞습니다. 뭐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KBS TV 수신료라든지 이런 건 한편으로 국민에게는 재산권 보장의 측면도 있고 한국방송공사한테는 방송의 자유 측면도 있다. 원래 KBS가 여러분들 기본권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과명령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 풀었을 때 3번 일단 나 이거 알아. 사제방송 사과방송 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헌이야. 그리고 4번으로 갔네. 이 판례도 알아. 중계 유선방송 하는 데니까 너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 이거 합헌이야. 오 뭐야, 1번 당연히 맞아. 거의 이런 그 어떤 꼬지 않는 문제야. 2번도 맞는데 4번도 맞아. 3번 나 아는데 이거 위헌이잖아. 맞아. 답이 없어. 순간 뭐야, 답이 없네. 답이 없어. 다시 1번 확실히 맞아. 2번 맞아. 4번 내가 확실히 아는데. 몇 번 다시 보고 정답이 3번인 걸 알았어요. 내가 알기로 사제방송, 사과방송 또는 화제광고 뭐 이런 그 우리 정정보도해라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이 판례에서 법인, 즉 KBS잖아. 문화방송, MBC, 방송사업자는 SBS, KBS, MBC 같은 법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뭐예요? 양심의 자유 주체가 안 돼. 대표자는 양심이겠지만 법인은 인격권 침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했어요. 저는 이 문제가 난이도가 그래서 꽤 있더라고요. 쉽지 않았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때는 1번 맞아. 당연한 거지. 이런 건 맞지. 2번 별 문제 없네. 3번 4번 답이 없네. 뭐야, 1, 2번 다시 봤어. 맞는데 4번 나 확실히 아는데. 그리고 다시 가서 3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위헌이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헌은 위헌인데 뭐 때문에? 양심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다. 왜? 방송사업자 SBS, KBS, MBC 이런 법인은 양심을 갖지 못하고 인격권을 가지니까 그걸 침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최신 판례에 속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내용을 꽈버렸기 때문에, 관련 기본권을 까버렸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괴롭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판례를 심화해서 봐야 되겠는데, 정말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문제 5번 풀 때 저 같으면 빨리 패스하고 갔다 와서 다시 볼 거라고. 이거 여러분들 14번 같은 거 계속 답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 막 머리가 진짜 복잡할 때는 답이 안 보이다가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오면 뭐야, 양심이네, 법인은 양심의 주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는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을 길러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문제 빨리 푸는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체 그림으로 이렇게 찍는다라든지 아니면은 키워드 잡는 연습을 자꾸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문제 빨리 푸는 연습 방법론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요런 것들까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갖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 시간이 있어야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14번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푸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풀 때 뭐야 답이 없네라고 했다가 다시 풀어서 풀었기 때문에 요건 난도가 좀 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례를 뭐다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걸 내는 게 아니라 내용을 꼬들어, 관련 기본권을 꼬들어, 이러면 난도가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판례는 어떻게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쉽던데요. 1번이 지문 채취하는 거잖아요.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지문 채취, 안전벨트, 그다음 음주 측정 이렇게 사회적으로 흔히 쓰이는 용인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의 합헌이에요. 이게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유명한 판례니까 쉬운 거 아닌가 싶어요. 2번 개인정보는 식별정보다라는 그런 것이고, 세 번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에서 파생되고 있지만 독자적 기본권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1번이 너무 쉬우니까 나머지는 그냥 크게 안 읽어봐도 문장을 꼬거나 그럴 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번이 지문채취인데 위헌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만약 제가 수험생이라면,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 옛날에 수험생일 때 문제 되게 빨리 풀었거든요. 15번 같은 경우는 1번 풀면 뒤에 거 안 봐요. 왜냐면 너무 확실해. 지문채취 위헌이다? 너무 확실하니까, 정답이 1번인 게 너무 확실하니까 아마 뒤에 안 보고 그냥 풀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남는 시간에 차라리 14번 같은 거에 좀 더 치중했겠죠. 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를 좀 더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1번 지문 너무 많이 나와요. 16번의 명확성. 명확성은 여러분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라고 아까도 얘기 드렸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면 된 거다. 이거 딱 그 문장이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2번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모든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은 X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확성은 다 되지만, 모두 요구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완화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으로 법치국가 원리이기 때문에 법치국가는 어디나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다. 3번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있는데, 상표라는 것이 앞만 봐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변화가 다양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합헌이라는 거고, 네 번째 보니까 명확성의 원칙은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완화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하게 되고 빨리빨리 변한다 그러면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모두 요구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틀린 분도 꽤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객관식 스킬로만 보면 모든이란 단어가 들으면 거의 틀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거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적용되고 이 문구가 판례 문구입니다. 다만 수험생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 1번하고 4번을 답으로 했을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걸 답으로 했으면 여러분들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들이 어떤 학생이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문제를 많이 틀릴 수도 있고 적게 틀릴 수도 있어. 같은 70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이게 정답이 2번인데 3번이라고 했으면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네가 문제를 좀 더 스킬이 약한가 본데 좀 더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1번 4번을 틀려버리면 이건 문제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기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1번 4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시 기본서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약간 여러분들 기본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문제는 문제 스킬로만 따지면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2번은 여러분들이 결국 뭐요? 모두 못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럼 보통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3번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표는 변화가 다양하고 기술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완화해서 합헌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법치주의는 뭐다? 어디나 다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다만 16번은 제가 볼 때 그닥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틀리나? 이렇게 쉽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난이도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번 국회입니다. 원래 헌법시험에서 국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국회 임시에는 대통령 또는 4분의 1 키워드 맞아. 2번 가부동수 부결이 키워드거든요. 이거 항상 나오면 맞아. 3번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석방된다. 맞네. 4번 대통령이 임시의 집회를 요구할 때 기간과 요구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답이 4번이죠. 이것도 조문 문제인데 너무 쉬워요. 대통령 임시국회 소집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또 기간도 말하지 않는다. 이거 헌법 기본 알면 거의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 이런 거 보면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인가, 뭐 그냥 가지라는 문제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에서 중상, 중하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완전 상급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중상이 한 3-4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급이 꽤 많습니다. 중급보다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쉬운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하급인 것 같아요. 올해 문제 중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보통 헌법이 이제 되게 편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60에서 막 9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보통 80은 그래도 거의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학급 한 50점을 깔아주고 시작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어려웠던 문제가 한 3-4문제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좀 그 상급인 학생들은 좀 틀리고 맞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나머지 문제는 이건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여튼 그렇게 드는 문제가 많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인데 3번 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한 10문제 정도는 이걸 왜 틀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 쉬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틀리신 분 기분 나쁘잖아요. 나 그래 공부 못해. 지금 뭐 너 선생님이니까 다 안다는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진짜 작년 강의 들어보시면 어려운 건 어렵다고 그래요. 쉬운 건 쉽다고 그래. 작년에 진짜 어려웠어, 내가 풀 때. 근데 올해는 어떻게 정말 쉬웠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문제에서 성적이 안 났다 그러면 진짜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자꾸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거 기본기가 약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많이 틀렸으면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기본서를 반복하시는 게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8번 볼게요. 1번 쉬워요. 한 10번 나왔어, 기출문제가.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 일할 환경 인정된다. 그죠? 너무 많이 나왔어. 2번 근로의 권리는 뭐 돈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할 자리를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3번은 제가 볼 때 아주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해고 예고 제도는 뭐 우리가 6개월 위원, 3개월 합헌 이런 판례들은 결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입법자에게 상당히 넓은, 뭐 몇 개월로 할 거냐, 이건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4번이 너무 쉬워요. 이것도. 왜? 32조 6항에서 이제 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누구만? 전몰군경만 포함한다. 이건 너무 유명한 A급 지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려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구석탱이 있는 판례 지문이 아니라 중요 지문 갖고 이렇게 내버렸으니까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번 의무교육이죠. 저는 이것도 되게 쉬웠다고 보는 게 1번 급식을 얘기하거든요. 급식은 무상교육에 들어가지 않아. 근데 학교 뭐 운영예배는 들어가.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지금 같이 들어가는데 그냥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운영예배는 뭐예요? 들어가야 돼. 이것도 되게 그 학교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거의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의 맞췄을 것 같아요. 여기 틀렸으면 역시 뭐다? 여러분들 진짜 기본서 반복해야 됩니다. 2번 수업료나 이런 거는 의무교육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무교육이라고 그래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것까지 다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돈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이고, 또 사립학교를 국공립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은 뭐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주는 건, 그거는 자기의 어떤 설립 취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지도나 이런 것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부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 왜? 사립이랑 국공립은 다르니까. 운영에 상당히 많은 자율성을 주고 있으니까 지원에도 뭐다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건 하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20번 역시 케이스 문제죠. 권한쟁의 케이스예요. 근데 케이스 문제니까 약간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그 케이스가 2개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둘 다 딱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형태를 보였다라는 거에서 약간 시사성은 있으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올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랑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뭐 예산이나 뭐 아니면 국회 어떤 진행 과정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권한쟁의죠. 뭐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 제기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가 기관끼리 싸우는 거니까 당연히 권한쟁의다. 근데 권한쟁의만 알아도 2번하고 4번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 갑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로 들어갔다. 핵심은 이제 피고를 누구로 할 거냐라는 건데, 미디어법에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사안이 나와요. 국회의장이 갇혀있다 보니까, 야당원들 때문에 갇혀있다 보니까 부의장이 대신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피고를 누구로 한다는 거예요. 실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 20번이 뭐 케이스로 나왔다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제 20문제는 다 마쳤는데요. 총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서두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올해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최신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쉬었으니까 공부 대충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국가직이 언제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케이스 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최신 판례는 꼭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타깝지만 뭐다 좀 깊게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즉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2018년도 국가직 시험을 대비해서 판례의 결론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최신 판례, 특히 3년인데 3년을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2018년도 판례만이라도 뭐다 결국 뭐 때문에 위헌인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니까 좀 상세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출제형을 보니까 뭐다 이론 문제는 좀 약하더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서울시 패턴에 이상하게 헌법 조문 문제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시험 유형이라든지 난이도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국가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판례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심화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좀 더 깊게 하시고요. 헌법이 어떨 때는 진짜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편차가 크면 상대방에 비해서 월등하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당락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헌법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여튼 판례 중심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올해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공시생활 끝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